자, 139회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 기출문제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전기학원의 조성환 기술사입니다. 자, 1군의 전원설비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군의 전원설비는 4-2번 문제로 전기 설비 관련한 시설 공간에 대해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전기실 설계식 고려사항, 군의 통신실 설계식 고려사항,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 규정에 관한 규정의 업무용 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군의 통신실 면적 확보.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3번 항목이요. 이 부분은 이제 KDS에 나와 있던 그런 내용들 위주로 작성해야 되고, 3번은 KDS에 좀 없는 내용이죠. 이게 이제 4교시 25점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도 쓰기가 조금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쓰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삼상 변압기의 각변의 표기 방법 중에 DY1, DY11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요거는 이미 이제 113회에 우리가 이제 3-25점으로 이미 기출이 됐던 문제고요. 요것도 우리 연구반 교재에 나와 있죠. 연구반 교재에서 우리가 수업을 했습니다. 연구반 교재에서 요 제가 각변에 대한 이런 내용들 이미 이제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요 부분은 뭐 웬만큼 공부하신 분들은 요 내용을 다 쓰실 수 있으려고 보고요. 자, 요게 이제 10점 문제 나왔습니다. 자, 3-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문제, 요게 이제 개폐기 차단기 쪽에 아크 차단기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요 원리, 필요성, 아크 방전의 종류, 그 다음에 KC에 따른 설치 규정. 요것도 우리가 이미 전기 기술 1페이지에 5월 6월 호에 이미 여기 이제 기재가 됐던 내용들이죠. 요거는 25년 11월 달에 대한전기협회에 그 세미나 할 때 이런 내용들이 다 언급이 됐던 내용들이죠. 자,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이미 우리 대한전기학원에서는 요 문제에 대해서 요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 정리해서 우리 연구반하고 실전반 다 이미 자료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드리고 제가 정리한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요 문제는 무난하게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이것도 이제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3교시 25점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자, 콘덴사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피대기 및 이산전압도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자, 이제 변성기 및 계전기 쪽에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계경 변력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과전류 정수에 대한 정의, 선적기시 주의사항.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자주 기출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지금 31회 지금 이제 2-25점인가요? 2-25점으로도 기출됐고, 그다음에 134회 4-25점으로 이미 기출됐죠. 이 과전류 정수 부분은 굉장히 시험에 이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16회도 나왔네요. 116회에도 이미 이제 2-25점으로 이미 출제가 됐죠. 이 문제는 일반적인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좀 해두셔야 되고요. 요 선정시 주의사항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계경 변력에 대한 포획 결선. 요건 처음 나왔죠. 요건 처음 나왔는데, 요런 그 포획 결선은 보통 비접지 계통에 많이 씁니다. 저희들도 현장에서 우리가 66 같은 비접지 계통을 직접적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요때 이제 실제로 저 같은 데는 이 포획 결선을 걸어가지고 계경 변력에 대한 과부하라든지 단락전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실제로 적이 있었고요. 자, 요걸 했을 때 이제 좋은 점도 있죠. 우리가 이제 어떤 설치기라든지 이런 것도 아낄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3상 4선시 같은데 여기에서는 이제 쓸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이제 불평형 전류 이런 부분도 검출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단점이 또 뭐냐 하면 치락이 났을 때 치락 전류를 또 검출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럼 치락 전류를 검출할 때는 반드시 이제 ZCT를 써서 OCGR하고 연결해서 치락 전류를 검출해야 되고, 거기 결선을 하지 않으려면 CT를 이제 3개를 써서 잔류회로 결선을 만들어서 OCGR을 넣어서 지락 전류를 검출하면 되겠죠. 뭐 그런 내용들을 작성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변류기 포화 문제는 이미 이제 기출이 한번 됐던 문제입니다. 이게 이미 여기에 기출이 됐던데, 요 변류기 포화 현상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단락 전류 같은 대전류, 그 다음에 CT 2차 오픈에 의한 그런 포화 현상,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원인 대책을 위주로 작성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추가해가지고요, 계기용 변류기의 이제 포화 현상에 대해서는 이 고장 전류에 포함된 DC 전류 있죠. 고장 전류. 이 고장 전류에 포함된 이 DC 분전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변압기 여자 돌입전류 했죠. 그죠? 변압기 이제 여자 돌입전류. 이런 부분. 이런 전류에 의한 이게 이제 포함 문제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전동기 기동 시에 여기 이제 DC 성분이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DC 성분. 이런 부분에 의해서 또 이제 포화를 발생시킬 수 있죠. 그래서 포화를 발생시키는 거는 이거 외에도 그 CT 이제 철심 내에 잔류 자속이 있죠. CT 철심 내에 어떤 잔류 자속들, 철심 내에 이제 잔류 자속들, 뭐 이런 어떤 부분도 이 포화의 원인을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더 폭넓게 이 포화 현상에 대한 발생 원인을 답안지에 넣으면 더 좋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2교시에 25점 문제로 기출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수도내로 보호 및 보호 계정기 쪽에는 기출이 되지 않았고요. 접지 쪽에는 항상 자주 나오는 게 있죠. 고압 및 특고압 접지 설계의 IEEE입니다. 요 IEEE 스탠다드 80의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접지 설계 순수요. 우리가 이제 토양의 특성을 측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예상 보폭 전압하고 흐양 보폭 전압, 거기에 대한 어떤 비교가치, 그 총 10개 항목에 대해서 설계 순서대로 그 내용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보폭 전압하고 여기 접촉 전압에 대한 저감 방식은 우리가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전위 경도를 저감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허용 접촉 전압을 좀 높이는 그런 방법. 우리가 이제 아스팔트를 넣는다든지 자갈 넣는다든지 콘크리트를 넣는다든지 그런 어떤 그 접촉 전압, 보폭 전압 저감 방법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고 칼로 읽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감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제가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 때 굉장히 상세하게 좀 설명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득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 식과 내용으로 가지고 요 설명을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이 IEEE 스탠다드 80은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137회도 이것이 10정도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0회도 3-25 정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136회도 여기 이제 126회죠. 126회. 이미 이제 4-25 정도. 이미 이제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 항상 잘 해두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문제다. 이런 문제는 무조건 하고 찾고 가야 됩니다. 자, 요것도 2-25점 문제로 기출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예비전원 설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1교시에 전체적으로 25점짜리가 4문제, 100점, 10점짜리가 1문제, 10점. 그래서 전체 총 110점이 출제가 되었고요. 전체 580점 기준으로 110점은 한 19% 정도 이렇게 기출되었습니다. 이번에 138회에 대비해서 한 10% 정도 우리가 이제 적게 나왔다고 볼 수 있죠. 1군 쪽의 내용 자체가요. 뭐 2군도 마찬가지입니다. 2군도 상대적으로 이제 좀 빈도가 좀 적었다. 1, 2군에 대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빈도가 좀 적었다고 볼 수 있고요. 3군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이번에 좀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2군의 배전 및 부하 설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주 나오는 이 맥스웰 방정식에 관한 맥스웰 방정식과 변이 전류에 대하여 각각 관계식을 쓰고 이거 이제 식을 작성해서 내용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요 의미들. 자, 이게 이제 암페어에 대한 내용하고 맥스웰에 대해서 요 방정식에 대해서 해석이 약간 차이가 있죠. 뭐 그런 내용들을 작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이제 10쪽으로 나왔습니다. 자, 3교시의 3번 문제. 간선 및 배선 설계의 KDS 322510의 설계 순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이것도 이미 제가 이제 136회에서부터 그죠?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라고 하고 제가 정리를 해서 다 드렸죠. 정리 자료를 이미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2-3번을 이미 다 쳤죠. 2-3번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는 잘 풀었을 걸로 보십니다. 반드시 요거는 요 문제에 대한 내용대로 요 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왜 이번에도 저 앞에도 우리가 예상을 했냐면 요 간선 및 배선 설계에 대한 설계 순서가 관련도에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기다렸던 문제고 이게 또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변경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나온다 하고 우리가 이제 이미 길목을 지키고 있었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3-25점 문제고요. 요거도 우리가 준비가 안 됐던 분들은 쓰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겁니다. 제가 요거도 사실 시험 치기 전에 전체적으로 연구관 쪽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그죠?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자, 4-6번 문제에 대해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KC의 상불평행의 규정 삭제에 따른 현상 및 대책. 여기 한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3상 4선식 중성선 단선 시에
단상부와 불평형에 따른 문제와 대책. 자, 우리 기존에 우리가 이제 내선 규정에는 여기 이제 불평형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었죠. 삼상 3선, 삼상 4선. 이런 것들은 상불평형률이 이제 30% 있죠. 단상은 단상 3선씩은 상불평형률이 우리가 40%까지 허용해 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KC에 와서 이제 없어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제 상호접하 부분에 대해서 중성성 굵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선정하라라는 그 세 가지 어떤 그 기준이 나와 있었죠. 그 KC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그 내용도 좀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불평형에 따라서 이제 발전기라든지 우리가 전동기라든지 뭐 변압기라든지 등등의 우리가 이제 역상문 전류 막 그런 거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막 그런 내용들을 작성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가 상불평형에 대한 어떤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죠. 뭐 그런 부분요. 그러니까 운용할 때도 우리가 이제 실제로 설계할 때는 이 상평형을 맞춰놨다 하더라도 실제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또 상불평형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운용에 따른 그 상불평형에 대한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도 대책으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문제가 4-25점으로 나왔고요. 자, 요 문제는 최초로 나왔습니다. 최초로 나왔고, 요것도 이제 전력기술협회지에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게재가 됐습니다. 전력기술협회, 전기기술협회죠. 자, 전기기술협회지에 지금 이번에 이 5, 6월 달에 이게 이제 게재가 됐던 문제입니다. 5, 6월에요. 자, 요것도 우리가 작년 어떤 세미나 때 대한전기협회에서 주관하는 그 세미나 있었죠. 그 세미나 때 이미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왔던 내용들이죠. 자, 이런 것들도 자, 우리 항상 어떤 시사적인 거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한전기학원에서는 이런 어떤 유해의 문제들은 항상 우리가 미리 발췌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모범 답안을 만들어서 우리 공부하신 분들한테 다 제공을 하고 있죠. 자, 그 내용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조명에 대해서는 LED의 발광 원리, 종류, 특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발광 원리는 우리가 이제 전개를 인가하기 전에 그 내용을 쓰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개 인가 후에, 왜냐하면 전개 인가하기 전에는 거기 이제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 쪽으로 전자하고 전공이 이제 접합부에 모임으로써 거기서 이제 역기전력이 발생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전개 인가를 한다는 거는 그 역기전을 이기는 순방향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그때 이제부터 이제 N형 반도체의 전자가 PN 접합부로, P형 반도체의 전공이 PN 접합부로 이동하면서 에너지 차이에서 이제 발광하는 그런 어떤 발광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류에 대해서는 직접 천형하고 그 다음에 간접 천형 뭐 그런 내용들요. 그 다음에 특징에 대해서는 뭐 전압 전류 특성이라든지 뭐 온도 특성이라든지 뭐 혈압 특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뿐만 아니고 장단점 이런 내용들도 답안지 기술하면 좋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10점으로 기출되었고요. 자, 요 LED 쪽에는 문제 분석을 해보면 이 문제가 자 105회대죠. 105회 때 1-10점으로 이때 이제 발광 원리가 나왔죠. 이 발광 원리하고 이 특징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06회 때도 1-10점으로요. 여기 이제 백색 LED 있죠. 백색 LED. 이 백색 LED에 여기 이제 발광 원리 같은 거 요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기출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12에 1-10점으로는 1-10점으로요. 요때는 이제 LED하고 OLED, 요거 이제 비교하는 거. 뭐 요런 내용들이 이제 요거 한번 나왔었죠. 요거 이후에도 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자, 이런 문제의 유형이 나오다가 거의 지금 LED 쪽에 문제가 안 나오다가 이번에 이제 LED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또 이번에 이제 LED를 좀 방심하고 있었던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좀 작성을 좀 못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공부가 잘 되어 있는 분들은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쓸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좀 더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을 작성하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PN 접합부에서 발광이 된다. 그런 보다는 약간 공학적인 베이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 발광 원리를 작성하면 훨씬 좋은 어떤 득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3교시 4번 문제로 자, 조명률, 유지율, 연색성, 색온도 여기에 대해서 서식을 되어 있는데요. 이 조명률은 우리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었죠. 뭐 최근에도 120회 때 1-10점으로 기출되었고요. 유지율은 거의 출제가 안 되다가 이번에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색성하고 이 색온도에 관련돼서는 상당히 이제 기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연색성하고 색온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이제 기출이 많이 됐죠. 요거 두 개를 합해가지고 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134회 때 1-10점으로 이렇게 나왔죠. 연색성하고 색온도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작성하라 이렇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연색성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 이제 109에 1-10점 문제, 1-10점 문제. 그 다음에 114에 여기 이제 3-25점 문제. 이런 것들이 연색성에 대한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세곤도 문제에 대해서도 여기 이제 92에 뭐 3-25점, 그 다음에 121회에 1-10점, 126회에 1-10점. 이렇게 기출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곤도 문제라든지 연색성 문제라든지 조명률에 관련된 문제들은 기본적인 문제고 자주 기출이 됐던 문제인데 이번에 이제 유지율, 우리가 보수율이라고도 얘기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한번 나왔습니다. 유지율은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각각에 대한 개념적인 거, 이 조명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그 다음에 이제 유지율에 대한 어떤 개념들, 그 다음에 여기 영향을 주는 요인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수의 크기와의 관계된 팩터들, 그런 걸 작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연색성에 대해서는 연색성에 대한 어떤 개념 정의, 그 다음에 연색성을 평가하는 방법이죠. 그런 내용을 작성하면 좋을 것 같고, 세곤도도 이 개념, 그 다음에 세곤도하고 조도와의 관계, 그 다음에 실계통의 적용, 이런 것들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도 각각의 내용에 대한 어떤 특징들, 이걸 왜 우리가 이 조명에 적용하는지, 우리가 조명에 왜 이런 걸 활용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결론에 가서 개별 요소들을 간략간략하게 작성해 주는 것도 좋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3교시에 25점 문제로 기출이 되었고요. 자, 동력 쪽에는 1-13번 문제로 자, 농약 유도 전동기의 인버터의 속도 제어 적용 시에 부하 종류에 따른 이 특성 곡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요건 특성 곡선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요 세 가지 특성 곡선에 대해서 어떤 그 내용, 그 다음에 적용에 하는 부하들,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 거, 이런 내용을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VVVF에 대한 요 어떤 장점, 어떤 특징, 이런 것도 또 살짝 뒤에서 좀 더 추가해 주는 게 좋은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1-10점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교시 문제를 전체로 봐보니까 25점짜리가 3문제, 75점, 10점짜리가 3문제, 총 30점 해서 총 105점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전체 580점에 대해서 105점이니까 한 18% 정도, 요 정도의 비율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 이군 문제도 상당히 이제 출제가 우리가 이제 적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3분의 신재생 및 스마트 그리드 외, 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재생 및 스마트 그리드 1-5번 문제로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전력계통의 영향평가의 목적, 기술적 평가 항목. 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대규모 수요가들 있죠. 특히 ID 센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수도권 이런 데다가 이제 집중적으로 설치가 되다 보니까 거기 관련해 가지고 분산 에너지 활성화 이 특별법이 나왔는데요. 이게 최초로 나온 게 23년 6월 달에 이제 제정이 됐죠. 여기 이제 23년도에 6월 13일 제정됐습니다. 13일 제정됐다가 이게 이제 24년 6월 14일부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죠.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다. 본격적으로 아시겠죠? 자, 이런 어떤 내용들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목적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목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수도권 쪽에 이게 이제 전력 수요가 집중하다 보니까, 여기 한전계통에서 우리가 이제 전력 공급망 어떤 설치에 따른 어떤 애로, 그 다음에 이 에너지 수급에 대한 어떤 그 불안정한 해소 문제, 그리고 이제 이 에너지를 어떤 다른 지역으로 좀 분산하는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목적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 기술적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기술적 평가 항목 55점 파트에 대한 것만 좀 집중적으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10점으로 나왔고요. 이것도 이제 처음으로 이 문제가 나왔는데, 아마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려웠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걸 모르면, 특히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죠. 기술적 평가 항목 있죠. 요 항목을 암기하지 않으면 이거는 좀 답을 쓰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문제였던 걸로 분석이 됩니다. 자, 1-6번 문제로 계통 연계형 BSS, 배터리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죠.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로 에너지 저장하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자동 분리 조건요. 이거를 이제 계통에 연계돼서 운영하다가 어떤 조건에서 이게 자동 분리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죠. 주파수의 어떤 변동 문제, 전압 변동 문제,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이제 ESS 내부에서 고장이라든지, 그 다음 ESS가
또 전력계통이 연계되어 있다가 단독 운전이 될 때, 그죠? 그런 등등의 어떤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 BESS를 이제 계통에서 이제 분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BESS가 하는 기능들은 뭐 유효전력을 공급한다든지, 유효전력을 제어한다든지, 뭐 비상시 운전한다든지, 계통 운전을 뭐 유지한다든지, 어떤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공부가 된 친구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볼 수 있는데, 공부가 한 중간 정도로 되어 있는 분들은 이 문제도 약간은 뭐 만만치 않았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이 분산형 전원 쪽에 1-7번 문제로 분산형 전원 계통 연계 시에 GFM, 그리드 포밍 방식하고 GFL, 그리드 팔로잉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 문제 나왔죠. 요거는 이 인버터 있죠, 인버터. 이 GFM은 결국은 이제 인버터가 하나의 동기 발전기처럼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압이라든지 주파수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니 한전계통이 이제 블랙 스타트라고 하잖아요. 뭐 대정전이 됐을 때 여기 자체에서 이제 마이크로 그리드 개념으로 전력을 계통에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거기다 어떤 개념적인 거, 그 다음에 이 GFL은 여기 이제 한전 어떤 전압 주파수의 그 동기를 시켜서 어떤 그 목표치에 대한 무효 전력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내주는 이런 어떤 제어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개념들, 그리고 비교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GFL은 좀 한계가 온 거죠. GFL로는 전력계통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GFM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있죠. 그런 내용들을 답안지에 작성하면 좋은 어떤 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이제 10점으로 나왔고요. 요 문제도 준비가 안 됐던 분들은 조금 이제 만만치 않았던 그런 문제인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1-11번 문제.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태양전지 모듈의 전압전류 특성, 그 다음에 열화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여기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108회에 이미 안 나왔죠. 요 태양전지 모듈의 전압전류 특성은 108회에 1-10점으로 이미 기출됐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최근에 수업하면서 여기 이제 최대 전력에 관한 최대 전압, 최대 전력, 그 다음에 개방단 전압, 그 다음에 탈락 전류, 뭐 이런 내용들 설명했었고요. 그 모듈의 이제 구성에 따라서 전압 전류 특성들이 어떻게 변경된다,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열화 특성에 대해서는 이 열화에 대한 어떤 그 원인들, 그 다음에 열화 특성의 이제 이 개념들, 이 개념들을 이제 반드시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문제풀이에 좀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열화 특성에 대해서는 열화 특성이요. 세 가지 열화 특성을 좀 작성을 해주면 좋습니다. 열화 특성은 이제 첫 번째 광이죠, 광열화. 우리 이제 광에 의한 열화 부분에 대한 여기에 대한 어떤 원인, 그 다음에 어떤 특징, 이런 내용들을 답안지에 작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위 유도 열화죠, 전위. 두 번째 전위 유도 열화. 전위 유도 열화에 대해서도 유도 열화요.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원인하고 특징, 이런 내용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환경적, 재료적인 어떤 특징이 있죠. 세 번째, 환경적, 자, 재료적 있던 열화에 대한 어떤 특성들,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조금 더 답안지에 밀어 넣어주면 더 좋은 답이 될 수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영향들, 뭐 발전 출력이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문제, 이런 거로 인한 영향들도 답안지에 넣어주시면 좋은 어떤 답이 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도 이제 요 전압 전류 특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답안지를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열화 특성에 대해서는 약간 이 부분 답안에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열화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원리라든지, 그 다음에 영향들, 이런 내용들을 작성하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기본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요. 2-6번에 자, 문제로 KC에 따른 전기자동차 전원 설비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자, 적용 범위, 그 다음에 전원 공급 선로의 설비의 저압전로, 충전장치, 그 다음에 충전장치 등의 방호장치.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변경이 됐나요? 이 부분이. 자, 이런 내용들도 우리 이제 전기 그 자동차의, 전기 지게차 있죠? 전기 지게차.
전기 지게차 관련해가지고 이런 유형의 문제가 이미 우리 전력기술협회지에 이미 그게 이제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미 이제 예상을 했던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이 전기 자동차 있죠. 이거는 3회나 4회 이내에 무조건 나옵니다. 3회나 4회. 지금 제가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이 문제가요.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게 136회에 4-25점, 그 다음에 135회 때 여기 2-25점, 그 다음에 128회 때 2-25점, 자, 그 다음에 127회 때 4-25점. 뭐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최근에 지금 120회하고 지금 130회 단위만 이렇게 체크를 해왔거든요. 지금 130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굉장히 지금 자주 나온 거죠. 3에서 4회 정도는 무조건 나온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기본 중에 기본으로 깔아내야 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이 문제는 무조건 하고 암기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게 이제 25점으로 기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 밑에 3교시의 6번 문제로 풍력 발전기의 트러블에 관련된 트러블과 대책, 요 대책을 육상, 해상, 소형 풍력으로 세 개를 나눠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 문제도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어떤 트러블이 발생되고 그 트러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운다. 이제 이렇게 작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문제가 우리가 이제 출제된 배경이 있죠. 이 출제 배경이 있습니다. 이 출제 배경이. 지금 이제 이 출제 배경이 여기 이제 24년 여기 1월에 보면 게시 있죠. 게시. 이 내용에 우리가 이제 요 풍력 발전기에 대한 어떤 그 설치 기준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육상 풍력, 해상 풍력, 여기 하중 문제라든지 어떤 그 화재 문제라든지 등등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설치 기준들이 과거에 요 이전에 뭐 23년도라든지 이때 게시 내용보다도 훨씬 보완이 된 이런 내용들이 24년 1월 이후에 게시에 이게 보완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출제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죠? 요 문제도 조금 서기가 준비가 안 됐던 분은 서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25점 문제로 나왔었고요. 이 풍력 발전기는 최근에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 풍력도 우리가 기본적인 문제로 지금 봐야 되거든요. 풍력 발전 설비도. 이 풍력 발전 설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요. 132에 1교시 10점으로 주속비 관련 얘기 나왔죠. 주속비요. 그 다음에 129회 때 나왔어요. 129회 때. 129회 때 1-10점 문제로 해상 풍력에 대한 구성 요소, 그 다음에 하부 구조물, 뭐 이런 것들이 나왔죠. 129회 때요. 그 다음에 이제 128회, 이때 이제 3-25점으로 이 풍력 발전 시스템에 대한 여기 이제 시스템들, 주속비, 그 다음에 적용시 고려사항,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었고요. 122에도 나왔죠. 122에도 3-25점으로 이 풍력 발전기에 대한 원리, 그 다음에 개통 연계 시 미친 영향들,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풍력 발전기도 지금 보시면 전기 자동차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다. 굉장히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요. 기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풍력하고 전기 자동차 이런 부분은 언제 시험에 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기본 문제를 좀 깔고 항상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방분 방제 쪽으로 보겠습니다. 방분 방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리가 이 방폭 구조에 대해서 예상을 했던 문제죠. 왜냐하면 이 방폭하고 우리가 이제 방식이 있죠, 방식. 이것들이 이제 최근에 좀 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던 문제입니다. 이 방폭 구조에 대해서 구조에 대한 종류별 특징, 요걸 작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폭기기 선정 및 전기 배선 방식. 자, 방폭 기기에 대한 선정할 때 등급이라든지 뭐 발화도라든지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기기 선정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기 배선 방식은 우리가 이제 저압 배선 방식, 고압 배선 방식, 본질 안전 방폭에 대한 배선 방식, 그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이제 작성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10점 문제로 나왔고, 자, 요것도 이제 방폭 구조하고 종류에 대해서는 뭐 자주 일단 나왔던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앞에 것처럼 자주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는 자주가 아니고, 요것도 이제 좀 자주 나왔던 그런 유형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도요. 자, 이 방폭이 뭐 최근에 한번 나왔던 걸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이게 이제 최근에 나왔던 게 120회에 2-25점으로요. 이 방폭 조명기구에 나왔죠. 방폭 조명기구. 방폭 이 조명기구
그러니까 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폭발 장소에 대한 위험 등급, 폭발 장소 위험 등급, 뭐 이런 문제로 기출이 한번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3회 때 3-25점으로 여기 폭발 위험 등급 있죠. 폭발 위험 장소, 폭발 위험 장소네요. 폭발 위험 장소. 요 문제에 대해서 나왔었고, 그 다음 130회 때 또 나왔죠. 130회 때 4-25점으로 여기 이제 위험 분위기에 대한 존재 빈도,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반복 기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총 4개 항목으로 나왔죠. 총 4개 항목으로 나왔거든요. 이 반복도 분류를 보면 조금 이제 별 한 5개 정도는 아니고 별 한 4개 정도. 별을 하나, 둘, 셋, 4개, 5개로 보면 한 3개에서 4개, 3개에서 4개 사이에 그런 어떤 중요도를 가지는 문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에 우리 이제 전기 자동차라든지 뭐 풍력 같은 데는 별 5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최고로 이제 기본적인 문제다. 앞에 문제는요. 요 문제는 그 문제보다는 약간 그레이드가 떨어지는 기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교시의 3번 문제로 구조물 전기설비공사 KCS 324570에 따른 전기 방식 공사, 여기에 대해서 작업 준비사항, 희생양극법, 외부전원법,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라. 이것도 사실 우리가 이제 어려도 예상했던 문제이고요. 요게 이제 25점으로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요 문제요. 자, 우리 방식 문제도 최근에 보면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이것도 우리가 이제 1개부터 5개 보면 거의 한 4개 정도, 별 한 4개 정도로 굉장히 이제 중요도가 높은 그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한 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134회 때 4-25점으로 전기 방식 문제 하나, 전기 방식 문제. 전기적인 방법으로 부식을 방지하는 게 전기 방식이죠. 자, 그 다음 132회 때 우리가 또 4-25점으로요. 이것도 이제 전기 방식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27회 때도 여기가 3-25점 문제로 전기 방식이 나왔고요. 그 다음 121회 때 우리가 4-25점으로 이때는 이제 이중금속에 대한 부식 문제가 나왔어요. 이중금속 이 부식 문제가 출제됐죠. 이 부식 문제, 즉 방식 문제도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로 깔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4-5번 문제로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 KDS 411700의 건축물 중요도에 따른 내진 등급과 중요도 개수에 따른 개수에 대해 설명하고 건축물 전기 설비 내진 설계 기준의 설계 대상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요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 다 정리를 다 했죠. 요 내용들 중요도 개수, 설계 대상들, 건물의 중요도 요 3개 요는 그대로 요것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서 요거에 대한 정리를 해서 우리 연구반하고 실전반 쪽에 이미 그대로 드렸던 문제죠. 이 문제는 그대로 드렸던 문제. 이것도 우리가 예상했던 문제고 정리에 자료 드렸고 시험도 벌써 한 2번이나 쳤었죠. 요것도 이제 잘 쓰시라고 보고요. 또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요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내지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내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왜 우리가 이걸 준비를 했냐 하면 2월 달에 내진 설비에 대한 이 기준이 변경이 됐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시사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요. 자, 내진 쪽에는 뭐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보는데요. 이것도 뭐 어느 정도로 많이 나오면 일단 제가 대충 뭐 횟수만 쓰겠습니다. 136개의 4-25점. 자, 이게 최근에 얼마 나온지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39회 때 준비를 했던 게 요 설계 기준이 변경됐대요. 설계 기준이 변경되기 때문에 우리가 139회에 나온다고 이렇게 분명히 찍었던 문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29회요. 129회 4-25점으로 기출됐고요. 그 다음에 또 127회도 4-25점. 그 다음에 또 127회에 1-10점으로는 여기 이제 내진, 면진, 재진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그죠? 자, 그 다음 123회도 3-25점으로. 요때는 일반적인 거. 수변전 설비에 대한 내진 그 설계에 대해서 나왔었죠. 그 내진도 우리가 이제 별 1개에서부터 5개로 보시면 5개 해당되는 중요도가 가장 높은 기본적인 문제 중에 기본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내진 문제는 우리가 이제 폭넓게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물샐 틈 없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보통신 쪽에는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설치 기준, 그 다음에 기술 기준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자, 홈네트워크 필수 설비, 그 다음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기준.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미 예상을 했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 나온 지가 130회 때 3-25점으로 홈네트워크에 대한 그 기기 종류, 그 다음에 설치 방법이 이제 기출이 안 됐죠. 자, 이것도 이번에 이제 우리 139회 때 이미 예상했던 문제입니다. 139회 때요. 이미 예상했던 문제인데, 이 왜 우리가 예상했던 문제냐면, 이미 2, 3년 전부터요. 이게 이제 전기 기술 협회지 있죠. 전기 기술 협회지에 계속 연재가 됐습니다. 협회지에. 벌써 이제 제가 기술 협회지 연재된 것만 최근에 2, 3년에 한 2번 정도가 이미 연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나온다고 했던데, 136회 때부터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상했던 문제인데, 이번에 나왔던 문제죠. 그죠? 자, 요것도 우리가 시험 치기 전에, 요것도 이제 시험을 제가 출제도 했고, 작성도 한번 해봤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암기가 됐던 분들은 잘 작성을 하실 거고요. 이걸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은 전혀 이 문제도 아마 손을 대기 힘들었던 그런 내용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설계 계획 및 감리, 이 문제 나오는데요. 자, 이번에 이제 데이터 센터이죠. 데이터 센터.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등급 기준, 업타임 티어 클래시피케이션. 요 티어 1에서부터 티어 4죠. 티어 1에서부터 티어 4까지 여기에 대한 평가 방법. 요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전에 이제 조명학회에서 우리가 그 발표된 논문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평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어떤 그 건축물, 그 다음에 어떤 그 경로, 선로 경로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동성 해야 되나요? 연간 이제 다운타임. 즉 우리가 이제 정전이 이제 허용되는 시간 있죠. 뭐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경로 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4가지 항목에 대해서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1, 2, 3, 4에 대한 특징들, 이런 걸 작성하면 좋고. 그러니까 전원 공급 시스템은 티어 1하고 2는 일반 전산센터로 보시면 되겠죠. 티어 1은 보통 이제 전원 설비에서부터 이제 UPS를 한 대를 통해서 서버에다가 전원 공급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작성하면 되고요. 그 다음 티어 2는 이제 전원에서부터 UPS를 듀얼로 해서 서버로 이렇게 전원 공급하는 거. 그 다음에 티어 3는 우리가 ES는 수준받고 M+1이죠. ES 수준받고 M+1. 여기 이제 주 예비, 이렇게 이제 어떤 선로라든지 경로가 구성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티어 4는 국내에서 지금 거의 설계를 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계통이 이제 2개를 만듭니다. 우리가 이제 한전전원, 발전기, UPS, 요런 A계통. A계통에 이제 한전전원, 그 다음에 발전기, UPS. 요렇게 이제 한 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B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전전원, 발전기, UPS. 이렇게 이제 AB계통을 해가지고 전력 공급을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최고의 어떤 전력 공급 어떤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 티어 4는 국내에서 거의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요. 국내에서 많이 적용하는 거는 이제 티어 3입니다. 티어 3.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을 작성하고, 국내에서 많이 쓰고 있는 티어 3에 대한 전원 공급 시스템에 대한 구성도 있죠. 요것도 이제 싱글라인 정도로 하나 정도 답안지에다가 넣어주시면 좋은 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반송 설비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캐서시 IC 쪽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서시 IC 쪽에는 이 특별저압의 종류, 여기 이제 셀브죠. 안전특별저압, 밸브, 보호특별저압, FELV, 기능특별저압, 요 3가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감전보호 방식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기본보호, 고장보호, 그 다음에 특별저압에 의한 보호, 요 3가지에 대한 요것들을 일일이 작성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감전보호 방식에 대해서는 도표를 처리해서 답안지를 작성하시는 게 어떤 깔끔한 답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봅니다. 2교시 3부 문제에 내부 시스템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이 나오는데요. 자, 피례구역에 대한 요 선정. 이 피례구역은 처음에 지금 자주 나왔던 그런 문제이죠. 피례구역이요. 자, 피례구역을 이제 한번 봐보시면, 이 피례구역이, 제가 정리한 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피례구역에 대해서는 요 단독으로도 몇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비례구역이요. 이때 이제 132회 때 있죠. 132회 때. 132회 때 1교시 10점으로 LPZ에 대한 선정 방법. LPZ 선정 방법.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내부 이 비례 시스템 있죠. 내부 비례 시스템. 이런 게 한번 시험 나왔습니다. 비례 시스템. 이 내부 비례 시스템은 우리가 이제 등전이 본딩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낙뢰가 쳤을 때 전자계에 의해서 우리가 이 금속체 부분에 정전적 전자적으로 유도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본딩을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등전이 본딩한다는 게 기본적인 내부 비례 시스템에 대한 보호고, 등전이 본딩 할 수 없을 때는 전리 조절하는 이겨.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답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LPZ는 요거 말고도 또 이제 나온 적이 몇 번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외부 비례 시스템에 대해서는 최근에 135회 때 2-25점으로 이미 기출이 한번 됐던 문제입니다. 여기요. 외부 비례 시스템에 대한 수례부. 외부 비례 시스템의 수례부 있죠. 외부 비례 시스템. 여기에 대한 수례부. 요 부분이 이제 시험에 기출이 한번 되고요. 135회 때. 그 다음에 내부 비례 시스템은 아까 여기 이제 132회 때도 출제가 한번 되고요. 그 다음에 106회 때도, 이 106회에 3-25점으로 무슨 문제가 나오냐 하면 외부 비례 시스템, 내부 비례 시스템 있죠.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보호 방법, 보호 시스템. 내부, 여기 이제 보호 시스템. 요 문제에 대해서 이미 기출됐죠. 요 문제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외부 비례 시스템에 대한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이 자주 나오고요. 내부 비례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개념을 잘 잡고 계셔야 된다. 요거는 전체적으로 요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금속체 부분에 대해서 이 주등전이 본딩 도체에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그 회로도 있죠. 회로들을 작성하고 내용을 좀 설명하면 더 좋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뭐 LPZ는 여기 이제 외부하고 내부에 대해서 구분해서 작성하시면 더 좋겠죠. 그죠? 답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인 문제로 우리가 별을 1번부터 5번까지 보면 한 2번 정도, 2번에서 한 3번, 요 사이에 있는 정도의 중요도를 가지는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이제 일종의 기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어백에 대해서는요. 요 제어백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나왔냐면요. 120회 때요. 120회 때 1-10편 문제로 열전 효과에 대한 개요하고, 열전 효과요. 열전 효과에 이 개요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 효과. 세 가지 효과에 우리가 한 개의 내용인 이 재배 효과. 요것들이 이제 기출이 한번 됐던 문제죠. 그죠? 그리고 요에 또 소방 전기 설비에 어떤 적용 사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라.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내용을 물었습니다. 재배 효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소방 전기 설비에 대한 적용 사례 설명하시고 두 개를 설명해야 되는 문제고요. 자, 여기 이제 10점으로 나왔고. 자, 4교시의 1번 문제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 비화재보에 대한 정의, 원인, 대책. 요게 나왔는데 요거는 우리가 예상했던 문제죠. 요거는 제가 이제 139회 때 기출이 될 것이다 하고 여기 예상 문제에 넣어놨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험도 우리가 쳐봤었죠. 최근에 한 달도 채 안 된 것 같습니다. 한 달도 채 안 된 그 시점에 제가 요 문제를 이제 출제도 해봤고요. 여러분들 답안지도 아마 실제로 작성을 했던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25점으로 기출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KC, KDS 등에 대한 법 규정 문제. 자, 이번에 이제 KC하고 KDS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자, 1-8번 문제로 KC에 따른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대한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자, 수평 트레이에 대한 단신, 그 다음에 단신 케이블 포슬 어떤 기준들,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왔죠. 자, 이게 우리가 이제 134회도 나왔어요. 134회요. 134회 때 1-10점으로 이 수평 케이블 트레이에 대한 요게 단신, 요 시설 기준이 나왔습니다. 이미. 동일한 어떤 문제가 나왔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케이블 트레이 있죠. 이 케이블 트레이 공사는 과거의 KC 이전에 우리가 전기 설비 기술 기준, 판단 기준에서도 요 유형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케이블 트레이에 관련된 문제들이.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할 때나 이때는 이 내용을 좀 강조를 합니다. 과거의 문제 유형을 봤을 때 우리 KC에 있는 이 케이블 트레이에 대한 규정도 특히 이제 배선 이 방법에 대해서는 특히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죠.
자, 여기 이제 10점 문제로 나왔고요. 자, 1-9번 문제로 자, KC에 따른 이중 천장 내의 조명 설비 배승 공사 방식의 개정 이유. 요거는 이제 어떤 공사의 어떤 편의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개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LED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밑에 이제 이중 천장에서 거기 이제 박스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관을 통해서 밑에 등기구에 이렇게 접속할 때 일반적인 형광등 같은 데는 거기 이제 등기구 안에 접속하기가 좀 쉽죠. 근데 LED는 그 접속하기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시공상의 애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요게 이제 이중천장에 대한 요 조명 설비 배승 공사 방식에 대한 부분이 KC에서 조금 변경이 됐죠. 그리고 요것도 이제 최근에 전기기술협회지 3월에서 4월 후에요. 3, 4월 후에 이 전기기술협회지에 이미 이제 이 내용이 떴던 내용들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들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기 이제 10점으로 기출되었고요. 또 개수에서 KC에 따른 의료 장소별 접지 계통, 여기 이제 TT 계통, IT 계통, TT 계통, 뭐 TN 계통, 여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기적인 어떤 보호 설비, 여기 이제 그런 내용들요. 그 다음에 접지 설비하고 비상전원 설비, 요거 4가지를 물었죠. 자, 이 부분도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의료장소 있죠, 의료장소. 의료장소와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접지계통 문제가 119회에 1-10점으로 접지계통 문제가 이미 이제 한 번이 출제가 됐죠. 그 다음 134회 때, 132회 때네요. 132회 때 4교시 25점으로 요런 의료장소에 대한 보호설비 있죠. 의료장소에 대한 보호설비하고 접지설비. 요 부분이 132회 때 4-25점으로 한번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 120회 때 있죠. 120회 때. 120회 때 지금 2-25점으로, 2-25점으로 요 장착부. 요 장착부에 대한 부분 있죠. 요게 이제 접지계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장착부에 대한 사용 방법, 그러니까 비상전원, 요거죠. 장착부하고 비상전원,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120회도 나왔던 겁니다. 요 의료장소에 대한 요 전기 설비에 대한 어떤 설치 기준이 있죠.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을 한 5개로 보면요. 여기다 한 4개 정도. 4개 정도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기본 문제 중에 한 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계속적으로 이 문제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런 내용을 좀 캐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KC에 따른 접지 시스템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결정 방법. 그 다음에 종류, 전기적 연속성 확보 방법. 요 문제가 사실 우리가 예상했던 문제죠. 왜 그러냐면, 최근에 우리가 26년이죠. 26년 1월 달에 요 최소 단면적이 결정하는 방법 있죠. 요 보호도체에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규정이 조금 더 보완이 됐죠. 우리 TT 계통에서 전원 계통의 접지하고 이 노출 조정부의 접지를 별도로 이렇게 구성하면 뭐 동기준 뭐 25스퀘어 그죠? 뭐 알루미늄 기준으로 35스퀘어를 초과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어떤 규정이 거기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예상했던 문제죠. 예. 이제 그런 어떤 내용들이 변경이 되면 항상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기적 연소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법적인 게 준비가 안 됐던 분들은 이런 게 좀 작성하기 조금 곤란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내용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이제 25점으로 기출이 되었고요. 맨 마지막으로 이제 기초 부분, 전기 재료에 대해서 유전율, 투자율, 도전율, 요거는 이미 이제 한번 나왔었던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언제 나왔냐면요. 이 부분이 133회 1-10점 문제로 여기 이제 유전율, 투자율, 도전율,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미 기출됐습니다. 이번에 139회 때 저항률이 추가가 된 거죠. 이 저항률에 대한 추가된 부분을 더 작성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문제도 굉장히 우리 이제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념적인 거를 잘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거는 어떤 정의 같은 거. 유전율, 투자율, 도전율, 저항률에 대한 정의, 그죠? 그 다음에 식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특징들. 이런 걸로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답안지를 작성하시면 좋은 어떤 득점이 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3문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25점짜리가 이제 11문제, 275점요. 10점짜리가 9문제, 90점, 총 365점. 즉, 580점 기준으로 365점이 나왔으니까 거의 63% 나왔죠.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문제 분석을 해보면 좀 특이한 게 있었죠.
이번에 이제 문제 분석을 해본 특이한 점은 이 상분 부분에 엄청나게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됐다. 자, 그러면요. 우리 앞에, 우리가 137회, 그 다음에 5회 뭐 앞으로 뭐 가서 계속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과거의 문제 유형은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1군 문제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이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죠. 요즘은 3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KC라든지 KDS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 대거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 3군 문제의 비중이 좀 많아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공부하실 때도 다음에 140회 때나 142회 때 우리 1군, 2군보다도 물론 1군, 2군에 대한 거는 건축전기 기술사의 기본적인 어떤 개념입니다. 그거는 이제 빨리 좀 잡아두시고 시험에 대비해서는 3군 위주로 우리가 이제 빡세게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정리라든지 어떤 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가 문제 분석인 거 있죠. 제가 이제 문제 분석 자료를 좀 드렸습니다. 문제 분석 자료. 이 자료 중에서 총 31문제 중에서 문제 중에서 몇 문제가 나왔냐면 20문제가 출제됐죠. 20문제가. 자, 이래 되면 여러분 상당히 이제 잘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죠? 제가 이제 항상 시험 치기 한 달에서부터 뭐 한 달, 한 반 전에, 그죠? 한 달 반, 여기 전에 보통 이제 문제 분석 자료를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140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40회에 대비해서도 제가 이 문제 분석 자료를 드릴 겁니다. 이 분석 자료를 여러분 잘 분석을 하시면 최소한 뭐 한 50에서 60% 정도, 이 정도는 제가 이제까지 확률적으로 계속 맞춰왔거든요. 특히 이번에는 상당히 빈도가 좀 많아졌죠. 이런 게 좀 있었다. 좀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것으로 문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전기 설비기술사는 역시 대한전기학원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